안녕하십니까. 평가의 마무리 단계, 즉 평가 결과의 환류, 이용 부분의 강의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강경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부 평가로 진행하셨던, 외부 평가를 관리하셨던 평가가 끝난 후에는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 결과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크게 일반적인 평가의 활용, 그리고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이행과제 도출 과정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의 활용 방식은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평가의 활용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연구자가 하는 연구가 무슨 실무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 기관의 평가가 어디에 쓸지 알고 평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내 기관 안에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될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가장 관련된 평가의 활용 방식은 4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도구적인 활용, 개념적 활용, 상징적 활용, 과정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도구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또 평가 결과를 이용한 의사결정 과정 등을 뜻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이용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적 활용과 과정 활용은 의도하진 않았지만 평가의 결과 얻어지는 지식 또는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을 뜻합니다. 또 태도의 변화도 이런 개념적 활용이나 과정 활용에 들어가는데요. 상징적 활용은 기관이 갖춰야 될 기능으로서의 평가를 뜻합니다. 즉 ODA 기관이라면 책무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꼭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념에 부응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주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나쁘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평가의 활용 방식을 뜻합니다. 평가의 실무자들은 그래서 되도록 평가가 도구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구적 활용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계신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코비드-19 관리 과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갖춘 건 아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중동 이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와 사망자를 낸 국가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부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전반적인 전염병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특히 시스템 중에 검사의 속도, 그리고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의 투명한 공유, 그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이것을 전염병 관리 시스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결과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19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 관리 과정 중에서도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빠른 환류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관리 시스템들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 시스템은 지금 현재 완벽하진 않지만 향후 이 코비드-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거치고 연구를 거쳐서 좀 더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 방식을 바로 도구적인 활용이라고 합니다. 평가의 기능은 보통 학습과 책무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구적 활용과 학습과 책무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무성은 주로 성과의 표시, 성과의 달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ODA 기관이 달성하기로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직접적인 의사결정이나 좀 더 다음번의 개선, 유사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요. 평가 대상을 이용하는 과정 중에서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훈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보통 좋은 평가는 이 학습과 교훈이 균형을 잡아서 도구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은 이제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평가는 끝난 후에 이행과제가 나왔습니다. 이행과제는 무엇이냐? 좋은 평가를 끝난 이후에 학습과 교훈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재현사항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재현사항은 잘 됐던 것을 더 잘 되게 하고 잘못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코멘데이션이 나온 이후 이행과제, 즉 환류를 할 때 시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뽑게 되는데요. 재현사항의 이행을 위한 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이행 계획에 이 이행 과제를 넣고 향후 이 이행 과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한국 ODA 평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이 시스템의 쭉 그 절차를 살펴보시면 평가 환류는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평가와 환류 계획은 언제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공문으로 연락 오는 거 보시면 맨날 맨 마지막 단에 평가 결과 보고하고 환류 계획 제출하라니까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때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겠죠. 자,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계획될 때 이 평가를 어떻게 이용을 할지, 어떻게 활용을 할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평가의 계획 시 활용 계획이 먼저 생겨야 되는데요. 함께 생겨야 되는데 이 평가의 계획은 언제 세울까요? 보통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계획될 때 함께 계획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목적, 즉 왜 이 평가를 시행하는가, 내가 책무성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 학습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가지고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한 이 평가의 평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요가 있을지를 또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습과 책무성을 위해서 평가를 하니까 평가 목적에 맞게 평가 방식을 고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환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정보의 유효성입니다. 정보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평가 중에 최악의 평가는 이 정보 수요를 무시하고 정보의 유용한 형태라든가 시기를 무시한, 즉 평가를 위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관이 평가를 계획할 때는 이 평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와 정보의 내용이 언제까지 제공이 되어야만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이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은 이것이 과연 단순한 성과평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영향력 평가 등 좀 더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평가 시기와 주기를 이에 맞춰서 결정을 합니다. 단순한 성과평가는 기초선조사 내지는 사전조사, 사전평가 이후에 사후평가 한 번으로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영향력 평가를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영향력 평가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평가 초기, 즉 사업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이만큼의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력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는 사업 사이클이 굉장히 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EDCF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사업이 끝내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산출물이 정해지면 그 산출물의 내용이 그닥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공하는 산출물은 도로와 댐이거든요. 이것을 중간에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산출물의 내용이 자주 바뀌어야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럴 때는 중간평가를 반드시 시행하셔야 됩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 사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 시기가 사전, 중간, 사후로 나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기관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평가에 동원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또한 평가가 언제 완료될지는 평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효 시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형태와 제공하는 정보의 질과 양, 이것을 평가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효 시기와 같이 고려하셔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지 계획을 하시는 것이 환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평가 계획은 여러분이 연말에 제출하는 연간 평가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시행될 때 함께 수립되는 평가 계획이고요. 평가 시기가 도래하면 그 전년도에
국계위 평가소위에 제출하기 위해서 연간평가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연간평가계획에 여러분이 미리 수립해 두셨던 평가계획을 첨부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승인과 시행은 모두 한국 ODA 평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지금 국무조정실이 조직 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이 조직이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는 2020년 10월 현재 상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여러분은 평가소위에 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 이행 계획, 그리고 이행 점검 사항을 협조기관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월별로 대충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사업 수행기관이 협조기관을 통해서 제출하는 평가 관련 내용입니다. 연초에 보통 전년도에 시행했던 평가의 결과와 이 결과를 어떻게 이행할지, 반영하여 이행할지 하는 이행계획, 그리고 그 전년도에 제출하였던 이행계획의 이행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평가소위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 연중 한두 번 정도 이행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행 점검이 있고, 연말에 다시 여러분은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과 함께 이번 연도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보고시 만약에 평가가 아직 안 끝났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드-19 사태로 저희가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평가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추후 보완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유용한 제언사항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 이미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제언사항 없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는 반드시 모든 제언사항을 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든 평가 결과는 나왔지만 제언사항이 끝나지 않았다 하면 이 역시 미완의 평가 보고서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유용한 제언사항이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평가를 잘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없이 지금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사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유용한 제언사항을 도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평가는 대부분 외부 평가자를 통해서 진행하시게 됩니다. 외부 평가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평가자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통해서 기관이 갖추고 있지 않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객관적인 정보를 기관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분의 책무성의 입증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평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 외부 평가는 태생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외부 평가입니다, 여러분. 외부자가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직이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되고 누가 사업에 인볼브가 되는지 이런 세세한 기관의 내부 사정을 아는데 외부 평가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유용한 제언사항 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의 내부자가 제언사항 도출 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가 결과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나온 교훈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제언을 통해서 이 교훈사항이 다시 이행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기관이 외부평가로 시행했던 평가의 제언사항 도출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도화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니까요. 환류 제도에 이 제언사항 그 부분을 반드시 제도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유용한 제언사항들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보고서 앞쪽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출이 되는 제언사항은 결코 유용한 제언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재현상을 받으셨을 때는 과연 이 재현상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상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긍정형을 부정형으로 바꾼다던가 긍정을 확대하세요라고 하는 이런 재현상들은 쓸모없는 재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국의 도로교통법을 파악을 못해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칩시다. 수원국의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세요는 재현사항 중에 그렇게 유용한 재현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숙지를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제시를 해야만 유용한 재현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현사항들이 보통 한 평가당 3-4가지 정도 도출이 되는데요. 분명한 시행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현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현사항부터 먼저 제시되고 재현사항의 숫자를 조금 기관이 다룰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숫자 내에서 조절을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행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누가 수행할지 분명한 수행 주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하고 이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은 시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도로교통법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는 것은 협력 대상국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남용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요. 재현사항도 마찬가지여서 시행 주체가 되는 기관의 제한 범위 내에, 권한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행 주체가 누군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요. 또 재현의 이행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평가가 도구적으로 사용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도구적 사용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평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시행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행을 고친다는 것은 기관의 제도나 시행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재현사항은 사실 무책임한 재현사항입니다. 따라서 재현사항을 만드실 때는 이 재현사항의 여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현사항 도출 과정의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EDCF가 시행한 인리국가 ICT 교육원의 사례에서 찾아본 것인데요. ICT 교육원을 보니까 이 교육원이 굉장히 활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운영의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교육원 운영을 통해서 이 인리 정보 자체, 그리고 사업 시행기관, 즉 인리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새로운 대상자를 찾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ICT 교육원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 지속성을 그럼 다른 사업에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색한 결과 재현사항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수원국 역량 강화 지원 내용에 이러한 수원국의 자체 운영 지속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재현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현사항은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EDCF로서도 이 시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언제 어떻게 누가 시행할 수 있을지, 즉 이행 과제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재현이었습니다. 즉 재현사항을 보실 때 여러분이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재현을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재현사항까지 도출이 됐으면 여러분은 이제 국계위 평가소위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요. 이 폼은 한 번씩 받아보셨을 겁니다. 신입이시면 이제 아직 안 받아보셨을 텐데요. 연말쯤 이 결과 보고를 해주세요 라는 이 업무 협조 연락과 함께 그 포맷이 옵니다. 여러분이 지난해 내셨던 평가 계획에 바탕하셔서 채워나가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이제 평가 사업명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평가 과제, 그다음에 구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해 나가시는데요. 평가 방법까지는 거의 대부분 평가 계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않은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평가 일정이라든가 평가 방법에 큰 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코비드 사태 때문에 저희가 평가 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 평가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평가 범위가 좁아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만약 평가 과정 중간에 발생을 하였다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평가 결과 보고서에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 평가의 결과를 요약하셔서 적는데요. 결과를 적으실 때는 반드시 주요 제언사항 위주로 적으시고 이행과제화 되는 제언사항이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관이라든가 평가 대상이 되었던 사업의 관계자들, 수원국 정부 등으로 통해서 이 사업 대상에 대한 내지는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 이 의견 역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가 결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느냐? 환류라는 과정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즉, 그 환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한 번 준비하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환류를 처음 하시는 기관이라면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고 계속 환류를 하셨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신지 한번 고려해 보신 후에 그대로 이행을 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환류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제도화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할지 어떤 분업 체계로 어떤 보고 체계로 시행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ODA를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나 혼자 사업을 시행하고 나 혼자 평가하고 평가는 단 한 건이다. 그리고 이행과제 역시 ODA 담당자가 나 혼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 합니다. 라는 기관의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제도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ODA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환류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수출입은행 경우에는 제1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이 통과된 이후에 이것을 내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내규가 바로 경역기금 업무 취급세칙 제7-6조인데요. 내규를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환류과제를 준비하고 이것을 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환류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환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도에 명시해 두시면 환류과제 이행에 있어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거나 언제 결과 보고회를 할지 등 실행에 대한 절차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류 제도를 반드시 제도 내에 구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행과제 관리 역시 환류 제도의 일부인데요. 이행과제 관리는 보통 환류과제의 목표, 환류의 목표를 먼저 수립한 후에 이에 맞게 진행이 됩니다. 이행과제를 뽑았다는 것은 환류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위한 시행계획을 세웠다는 말인데요. 환류의 목표는 교훈과 책무성에 있습니다. 평가의 목표하고 일치합니다. 즉, 평가는 환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한 이행과제 도출이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시 시행 주체를 분명히 명시하도록 아까 제언사항 도출 때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한 제언사항을 받고 정확한 이행과제를 뽑기 위해서는 평가 시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 때에 따라서는 예산까지도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시행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이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도출이 되고 제언사항이 도출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다시 환류 과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행과제라고도 하죠. 평가 담당자의 업무가 맨 마지막 칸에 쓰여져 있고요. 그 바로 위가 바로 외부 평가자가 내지는 내부 평가자가 도출한 과정입니다. 즉, 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외부 평가자가 교훈사항을 도출을 합니다. 이때 평가 담당자는 이 교훈사항의 정확성,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외부 전문가가 이 사업은 사전조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라는 교훈을 도출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평가 담당자는 이 교훈사항에 과연 적정한 정보값을 가지고 즉 사실에 입각해서 도출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이후 제언사항은 평가 담당자와 외부 평가자가 함께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조사 부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전조사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지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즉 시행 방안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을 도출하는 것은 보통 외부 평가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자는 사전조사 부족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을 하고 이 점을 보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언을 하게 됩니다. 그 평가 담당자는 이때 외부 평가자가 제언한 이 사항이 시행 가능한지, 이것이 기관의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역량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이후 외부 전문가의 일은 끝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즉 평가 담당자로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행과제 도출인데요. 이행과제 도출은 이 제언사항을 굉장히 구체화해서 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시행 가능한 시행 계획을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즉 사전조사 중 이해관계자 파악 강화, 이것은 그냥 제언입니다. 물론 이 기관이 해야 될 일에 포함된다까지는 알겠지만 대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이해관계자 파악이 강화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과제화 한다는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사업기획 시 사업기획 담당 직원이 조사 내용을 재확인해서 사전조사 중에 이해관계자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겠다. 이것이 바로 기관이 도출할 수 있는 이행과제입니다. 이행과제가 도출된 이후에 평가 담당자는 할 수 있을 만큼만 이것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할 수 있을 만큼만 정해진 이 이행과제가 점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일정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여서 이행 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행과제를 도출한다고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언사항, 아직 구체적이지만 두리뭉실한 이 제언사항으로부터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한 계획, 즉 이행과제는 어떤 순서를 거쳐서 도출하게 될까요? 먼저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교훈을 얻겠죠.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평가 교훈이 도출된 이후에 제언사항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범위 내에 있는, 내지는 수행 주체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제언사항이 도출이 되고 나면 이 제언사항으로부터 이행과제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행과제 도출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통 평가 결과는 평가 담당자의 몫이기 때문에 평가 부서에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 이행과제 도출 역시 이행과제의 계획과 보고, 이행 점검 등이 모두 평가 담당 부서의 역할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왜냐? 이것이 평가 소위에 보고되기 때문이지요. 자, 평가 소위 업무이기 때문에 평가 담당자가 관리를 하지만 이행과제가 모두 평가 부서 소관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과제가 도출이 되고, 다양한 과제가 도출이 된다는 것은 기관 내에서도 다양한 부서가 협업 또는 다양한 부서의 일이 과업으로 이 이행과제가 도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반드시 공유하고 이행과제를 최종화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이 과연 이해관계자들에게 억셉터블 한지, 수용 가능한지, 이런 가능성들을 타진하는 평가 결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행과제 시행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한 후 이것들을 이행과제 계획에, 결과 반영 계획에 넣고 이행과제화하여서 그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행과제 도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행과제를 도출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행과제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할지, 왜 할지 이것들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 하는가는 이 과제가 왜 이 기관의 이행 과제가 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말합니다. 왜를 알고 나면 보통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과업의 내용이 보통 결정이 되지요. 자, 이 왜를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또 한 가지, 과연 기관의 역량 내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과제인지를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느 부서에 누가 담당을 할지, 그리고 언제까지, 즉 달성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지, 어떻게, 즉 증빙을 어떻게 붙일지인데 구체적인 시행 방법, 예를 들어서 사전조사를 위해서 사업 담당자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달성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면 이행 과제가 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과제 도출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인도네시아 ICT 교육원의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수영국 역량 강화, 즉 유사사업에서 연구 및 통계 역량 강화를 컨설턴트의 업무 범위 내에 넣으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이 제언 사항을 이행과제에 한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 역량 강화 지원을 누가, 즉 EDCF 사업부와 평가팀 내 담당자, 즉 누가 어디서를 결정을 했고요. 언제까지? 2017년 12월까지 무엇을? 사업 강화, 역량 강화 발현을 마련해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일련의 지원 활동을 통해서 수원국의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이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제언사항과 비교를 해보시면 이 제언사항이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 언제, 즉 시행의 주체가 기관 내에서도 굉장히 확실하게 일개 담당자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확실하게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2017년 12월이라는 그 기한이 설정이 되었고 방안 역시 굉장히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언제까지 할지를 지정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행과제는 제언사항보다 굉장히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행과제를 도출한 후에는 관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사실 슬라이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관리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행과제가 평가팀 내의 일이면 이것이 보통 평가를 진행하는 것만큼 큰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 교체 일어날 때 가장 쉽게 잊혀지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행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로부터 갑자기 이행 결과 보고하세요 하시면 당황하시는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가팀 내 업무로 지정된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잘 되는지 일정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할 때는 부서 간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작은 기구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그냥 수시로 모이니까 수시로 모이는 회의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대한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월별로 공정보고를 받는다던가 이런 그 부서 간 수발신 공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던가 하여서 반드시 이행과제가 꼼꼼히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부서하고 또 한 걸음 더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행과제가 자기 과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사업부서가 이행해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고, 이 작은 과업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큰 과업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작은 과제인데요. 이런 작은 과제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꼼꼼히 월별로 관리를 하셔야만 나중에 이행과의 결과 보고하실 때 당황하시지 않고 제대로 된 증빙을 첨부하여서 효과적으로 보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과제를 그럼 어떻게 제출을 하게 될까요? 이 폼을 보시면 굉장히 당황하시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일견 복잡하게 보이지만 큰 숨 한번 들이쉬시고 다시 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폼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언사항이 이행과제가 되는 과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언사항이 여러 가지 이행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제언사항이 한 가지 이행과제로 도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EDCF가 시행했던 평가 시스템 평가의 경우 제언사항이 굉장히 여러 개지만 사실 이행과제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매뉴얼을 업데이트 하세요 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제언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과제가 여러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한 가지 제언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과제가 하나만 도출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포맷이 거기에 맞춰서 쓰여지기 위해서 좀 복잡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보시면 맨 위에 평가 과제명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후에 이 과제가 과연 이행과제가 과연 어느 평가에서 도출되는지 평가 과제명을 적으시고, 그리고 평가 제언사항 중 어느 제언사항이 이 이행과제가 결부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세부 이행방안은 어떻게 도출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부 시행방안을 이행하고 보고해야 되는 주체는 누구인지, 즉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밝히시고 이행 기한을 두시면 됩니다. 과제는 장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와 단기 과제가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제도적으로 큰 틀을 건드리는 것들을 보통 중장기 과제화 하는데요. 시간이 소요되고 기관 입장에서는 서서히 적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중장기 과제화 하여서 기관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과제는 반면 굉장히 사업의 작은 부분, 예를 들면 뭐 컨설턴트의 과업 범위를 조금 수정한다던가 내지는 뭐 서류 형식을 조금 바꾼다던가 이렇게 조그마한 변화가 있을 때 보통 단기 과제화 하게 되는데요. 1, 2년 내에 끝날 수 있다. 이런 과제들은 보통 단기 과제로 여기시면 됩니다. 장기 과제가 쌓이게 되면 기관으로서는 이행 관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제가 장기 과제화 되는 것을 좀 신중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제언사항이 이행과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평가를 할 때 모든 대상을 다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제언사항 역시 신중히 고려되고 선택되는데요. 그럼 미채택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입을 닫고 넘어가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은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평가 제언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 제언사항이 왜 이행과제화 되지 않았는지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책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채택 사유로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것이 행위의 주체가 기관이 아닐 때, 그때는 이제 미채택이 이 기관 입장에서의 미채택 제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시행 주체가 우리가 아님을 밝히시고 이것이 협력대상국을 위한 제언이라든가 국무조정실과 같이 상위기관을 위한 제언사항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복제언 또는 기시행제언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하나 있죠. 어려운 제언사항입니다. 아까 제언을 도출할 때 기관이 할 수 있는 제언인지 반드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제언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과제들이 제언사항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제언사항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할까요? 그럼 아예 평가보고서에 넣지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관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행과제 도출 과정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제언사항인 경우 이것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이것이 도전할 만한 과제이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기관이 주어진 예산과 기한 내에 점진적으로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행 계획을 세우시고 이에 따라서 이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어려운 제언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기각을 한다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행 계획을 보고하고 나면 이행 과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행 과제는 그 추진 정도에 따라서 완료, 추진 중 내지는 지연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지연 과제인 경우에는 왜 지연이 되었는지 반드시 꼼꼼히 밝히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에 그 수원국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그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지연 과제를 보고하실 때는 이것이 왜 지연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지연 사유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꼼꼼히 밝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과제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계획 때 제출했던 증빙을, 정당한 증빙을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 증빙이 빠지면 나중에 이제 국무조정실이라든가 이런 상위기관으로부터 증빙 빠졌으니까 다시 내세요라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이런 증빙들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행과제 진행도 특히 중장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현상을 자주 겪습니다. 이때는 인수인계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과제가, 이행 과제가 왜 선택이 됐는지, 왜 이것이 중요했는지,
그 이후에 사정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언제까지 맞춰야 되는지, 이 이행과제 담당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이 이행 담당자 교체 시 꼼꼼히 인수인계가 되도록 신경을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에 만약에 평가 이행계획 이행계획에 이행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그 대상자를 향해서 한번 간략히 브리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필요시 담당자끼리 만나서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본 강의이고요. 이 본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지는 제가 이 현업에 있으면서 가졌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가 담당자로 처음 이제 오셨을 때, 물론 저는 평가를 전공을 한 입장에서 평가는 저의 삶이요 빛이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별로 가지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평가 담당자로 막 발령을 받으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보통 평가는 기관이 가장 작게 생각하는 과업인데 사실 실제로 시행해보면 품은 가장 많이 드는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현실 부정을 하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즉, 왜 평가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평가를 전공을 했다고 해서 저 역시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평가를 할까요, 저희가? 자, 평가는 지식의 축적과 시행착오를 통한 새로운 프레임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기관의 학습과 책무성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도구인데요. 왜 책무성이 중요하면 그냥 감사받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모두가 싫어하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감사한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감사를 통해서 책무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평가에는 감사에서 자칫하면 빠뜨리기 쉬운 학습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보통 경험을 통해서 많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 담당자가 부서 이동을 해버리거나 은퇴를 해버리면 이 개인의 경험이 기관의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평가는 이런 개개인의 학습이 과연 객관적인 학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 개인의 학습을 통해서 모인 정보들이 기관의 학습으로 이어지고 기관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관이 배우지 않으면 기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ODA에 있어서 ODA 운영은 이런 경험의 축적에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관이 한번 실수를 하거나 한번 성공을 했을 때 이것들이 소실되지 않고 기관 내에서 축적돼서 기관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평가를 하실 때 내가 한 평가가 한국 ODA,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한국 ODA에 기여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재현사항 도출이라든가 이행과제가 이런 한국 ODA의 효과성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큰 그림 역시 고려 대상에 넣어서 평가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행과제를 낸다 보면 자칫 할 수 있는 실수가 다다익선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하기 쉬운 일인데요. 많아 보이면 좋잖아요. 그리고 뭐 한두 가지 뽑아가면 이제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러세요. 이거 정말 이것만 할 거야? 이래도 충분한가? 정말로? 이게 끝? 이런 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담당자로서는 그러면 과제를 좀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의 의미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중용지덕이 여기서도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평가 이행과제는, 평가 결과 도출된 이행과제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과제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과제는 모두가 관리 대상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밥 먹었지 할 때 무시하시는 게 뭐냐면 엄마의 인건비잖아요. 여러분의 인건비 역시 기관의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인건비, 이 시행의 주체가 되는 기관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행과제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과제 누적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기관이 ODA 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데 이행과제는 10개 이상 축적되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보통 한 담당자가 다룰 수 있는 과제의 수를 한정을 하시고 이 과제가 중장기 과제인지 단기 과제인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에 따라서 이행과제의 숫자를 잘 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주어진 자원과 과제의 어려움, 난이도를 보시고 이것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과제인지 축적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과제의 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중장기 과제라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수험국의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요. 크게는 한국 ODA의 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이런 비상사태가 코비드19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의 유용성, 과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이행과제를 선별하시고 이행과제의 숫자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다익선이라고 했는데 이 담당자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뽑아보면 ODA를 처음 하시는 기관이 아니면 한 3, 4년쯤 하시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이행과제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한국수출은행이 처음 이행과제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한 해에 14개인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요번 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3개 정도가 적정한 과제 수라고 보입니다. 보통 관리하고 있는 과제는 5개 미만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과제는 그럼 왜 줄어들까요? 아니, 경험이 축적이 되는데 왜 이행과제가 줄어들지? 평가를 했는데 왜 과제가 줄어들어요? 이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재현상을 보면 항상 같은 재현이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가소의 안건으로 평가 결과 이행 계획을 보실 때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보통 보면 미채택 사유에 가장 많은 게 중복 재현 또는 기시행 재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기관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일까요? 이것은 평가와 사업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생기는 일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관이 굉장히 긴 사업 사이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같은 섹터의 사업을 주로 한다. 이러면 보통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시게 되겠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 형태가 비슷하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성공 효소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같은 재현사항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최초의 평가 이후 이미 이행과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행과제로 채택할 이유가 없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과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같은 재현사항이 반복되는 것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 평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겠죠. 이미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는 같은 방식의 재원밖에 줄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평가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즉 어떤 매너리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재현사항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평가의 형식을 바꿀 필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번쯤 이 같은 반복되는 재현사항들이 과연 사업 형태에 따른 것인지 평가의 형태에 따른 것인지 고려해 보시고, 후자라면 평가를 어떻게 바꿀지, 어떤 새로운 재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려하신 후 평가를 바꿔보시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업에 이 강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